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16강 운문사문 통합 꿀팁 중에서 1강에서 첫 번째 파일에서 이런 개념 설명했고요. 이제 예시를 통해서 그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념어 익히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1번 모든 시에는 시적 긴장감이 흐른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일까요? 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는 시를 시답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법을 쓰고 다양한 이미지를 씁니다. 그리고 뭐 행을 조절한다던가 연을 조절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모두 독자가 시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모든 시에는 시적 긴장감이 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모든 보여주기 기법은 극적이다 라고 했는데 보여주기가 뭐예요? 대화, 행동, 묘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간접 제시라고 그랬죠. 간접 제시. 간접 제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장면 제시라고 했고요. 이 장면 제시는 또 극적 제시라고 했고요. 이것은 또 보여주기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보여주기 반대말 말하기 기법.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요약적 제시. 또 다른 말로 분석적 제시라고도 해요. 이렇게 혹은 서술자의 평가라고도 하죠. 그러므로 얘는 맞는 말. 3번 독자가 대상의 심리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독자가요. 대상은 극중 대상이겠죠. 공감할 수 있는 폭이 보편성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운 거죠. 이해가요? 만약에 소설이 있는데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려주면 독자는 그 등장인물의 심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운 거죠.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친일파 도내도의 탕가놀이, 간신배 등은 모두 부정적 인물인데 이 부정적 인물들은 독자가 싫어하니까 거리감이 멀 거예요. 그 다음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거리가 가깝죠. 서술자가 알려주니까요. 서술자가 독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평가 이렇게 하면 독자가 쉽게 판단하고 그 서술자 입장에서 이해하니까 그 거리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애착을 가질 때 거리는 가깝겠죠. 그렇죠? 우리 독자는 화자,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상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어. 그러면 서술자도 그 대상에 대해서 독자도 그 대상에 대해서 가깝게 여길 거예요. 그 다음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대상에 대해 비판하거나 혹은 대상에 대해 관조적 태도를 가지면 독자는 심리적 거리감이 멀게 느껴질 거예요. 왜?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하나 봅시다.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 화자가 그러면 독자는 그 부정인물을 싫어하겠죠. 싫어하면 거리가 멀어질 거고요. 심리적 거리가. 대상에 대해 풍자 비판하면 역시 그죠? 부정적으로 보니까 멀게 느껴질 거고요. 대상에 대해 관조적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관조적 태도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객관적 태도라고 그랬어요. 객관적 태도 말해주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요. 그럼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겠죠. 8번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가 친하거나 긍정적이면 당연히 독자도 가깝게 느낄 것입니다.
그 다음 9번 보니까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고 서술해주면 독자는 가깝게 느끼겠죠. 그 다음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어떤 등장인물이 호탕스럽게 놀았나 봐요. 그래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 못했다라는 것 무슨 뜻일까요? 여자와 놀아보지 않았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이거 누구예요? 등장인물의 생각이죠.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제시가 되는 거죠. 직접 제시, 분석적 제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펐다. 역시 등장인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직접 제시.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려줬어. 직접 제시. 심리를 알려주지 않고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줬어. 간접 제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덕기는 병화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어쩐지 그들이 측은한 생각도 들고 감동을 받았다. 자, 덕기의 인물을 직접적으로 보여줬죠.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했어요. 직접 제시죠. 걱정 없는 집안에서 자라난 구차살이라는 게 어떤 건지 딴 세상 일이지만 그래도 워낙 판이 곱고 다감한 성질인 만큼 순진한 청년다운 간격과 정열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서술자의 말이죠. 그러므로 직접 제시라고 할 수 있네요. 그 다음 응호는 진실한 농사꾼이었다라고 하면서 응호의 성격을 직접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직접 제시, 다른 말로 분석적 제시, 다른 말로 말하기 기법, 다른 말로 텔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13번 만드기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군계일학의 청년이었어. 만드기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보여줬어요. 군계일학이 뭔지 알죠? 여러 당 무리 중에 하나의 학, 그만큼 뛰어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진술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판단해보자 라고 했네요. 날이 어둑하여 기차에서 내려 역 대합실을 나와 오른쪽을 조금 내려가니 한밭 식당이라는 곳이 나온다. 이곳 식당은 일제강점기부터 운영되던 식당이라고 한다. 그는 이 식당의 음식 맛을 보기 위해 음식점으로 향한다. 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니까 등장인물을 그라고 했겠죠. 그럼 3인칭 시점인데 그가 음식점으로 향했다 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의 심리를 보여주었나요? 심리 제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객관적이면서 간접 제시죠. 그리고 서술자는 서술자의 느낌이나 평가를 동반하지, 즉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15번 한번 볼까요? 옹점이의 태도를 주체의식 또는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면 나는 그녀만한 정신자세를 가진 인간을 내가 이 사회에서 나와 빌어먹게 된 뒤로는 빌어먹게 되다 돈을 번 이후로는 몇 사람 외에 구경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리라 묻는다. 나의 옹점이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얘는 서술자의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일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요. 느낌이나 평가를 동반했죠. 평가. 그렇죠? 뭐라고 평가했어요? 이 사회에 나와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무방하다면 그녀만한 정신세계를 가진 인간을 본 적이 없다. 나의 옹점이에 대한 평가, 느낌이나 평가를 동반한 주관적 제시죠. 15번 나는 그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나가 나왔으니까 1인칭 시점이고요.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들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전날 밤에 마루에 앉았을 때보다도 더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봉투를 들고 어쩔 줄을 모르는 듯이 어머니 얼굴에는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저 지나간 달 밥값이래 라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잠자다 깨는 사람처럼 응? 하고 놀라더니 또 금시 백지장같이 새하얀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봉투 속으로 들어갔던 어머니의 파들파들 떨리는 손가락이 지전 돈을 몇 장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에 약간 웃음을 띠면서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다시 어머니는 무엇에 놀랐는지 흠칫하더니 금시에 얼굴이 다시 새하얘지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뭐야? 나가 지금 어머니의 행동을 뭐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죠.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어요. 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응 하고 대답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손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지점 몇 장 외에 네모로 좁힌 하얀 종이가 한 장이 있었어요. 나가 누구를? 어머니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하니까 객관적이고요. 느낌이나 평가를 동반하지 않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알 수 있죠. 다음 17번. 노조 부위원장이 넉살 좋게 밤새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건넸다. 부장이 머리띠에 씌어진 글자를 빤히 쳐다보며 부장이 쟁취, 결사, 좀 진부하잖아. 누가 죽으려고? 죽지마. 서로 공연이 서러워지잖아. 라고 하자 노조 부위원장은 하는 소리지요. 뭐 안 죽어요. 죽긴 누가 죽겠어요. 이해해 주시고 관심들을 가져주세요. 노사가 다 잘 되자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며 받았대. 김원우의 방황하는 내국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부장과 노조 부위원장의 대화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고요. 서술자의 평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일 거고요. 느낌이나 평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노조 부위원장하고 이름이 나왔으니까 3인칭이고요. 전지적이 아니고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겠구나. 그러니 얘는 이 부분에 나타난 것 객관적인 서술이 이어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다음 17번 봅시다. 18번이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가게가 파산을 겪은 뒤부터 주벽은 뭐예요? 술버릇. 가게가 파산했다. 집이 망했다. 그 뒤부터 그리고 마침내 그 형이 세 조카 아이와 그 아이들의 홀어머니까지를 포함한 모든 장남의 책임을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그러니까 형님이 죽었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의 주벽으로 가게가 파산했어. 누가? 형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의 주벽으로 집안은 폭망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형일 거예요. 세 조카와 아이들, 그러니까 이 형한테 가족이 있었는데 아이가 3명이 있었고 그 아이들의 홀어머니는 부인이 되겠죠. 형의 부인까지를 포함한 모든 장남의 책임을 누구한테 떠맡겼어? 나에게. 채워넣어가면서 읽읍시다.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그러니까 형은 결국 뭐예요? 사망했어요. 일은 줄곧 그렇게만 되어온 셈이다. 그렇게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봅시다.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와 군영 3년을 치러내는 동안 내가 고등학교 3년, 대학교 군영 3년을 치러내는 동안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나아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했다. 그러니까 노인의 어떤 가족의 도리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노인은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표현한 거죠.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지죠. 심리적 거리가 멀어요. 왜요?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노인이라고 부른 거니까요. 나는 또 나대로여서 나가 누구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고등학교와 대학과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나와서도 자식놈의 도리는 엄두를 못 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형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형의 가족 4명이죠. 그 4명까지도 나라는 사람이 지금 부양하고 있는데 노인은 이렇게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군영 3년을 치르는 동안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어. 그런 사람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고 나서도 자, 어머니에게 어머니 도리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결국 나의 누구에 대한 생각?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해줬죠. 나의 심리가 드러나요. 그쵸.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일 거야. 그러므로 주관적이고요. 느낌이나 평가를 동반한 거죠. 나의 어머니에 대한 느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소설인데요. 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지금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와 자기 부인이 옛날에 자기가 힘들었을 때 겪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의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머니를 다시 어머니로 모시게 된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다음 작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작품은 토끼전이라는 작품이네요. 고전소설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가 육지에 나와서 토끼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일단 자라가 돌아다니는데 한 짐승이 있길래 목을 집어넣고 발을 움츠리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자 가만히 있었어 라고 하면서 친근한 어투,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네요. 자, 그러자 그 짐승이 와서 만져보며 이게 뭐야? 쇠통 같은데 하며 발로 툭 차봤겠지. 자라는 그 짐승이 별로 해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목을 쭉 내밀고 너는 뭐냐? 하고 물었어. 나는 토끼라고 하는데 너는 뭐니? 라고 되물었겠다. 되물었겠다. 이게 뭐지? 판소리적 문체죠. 판소리적 어투. 자라는 용궁에 사는 자라인데 이 세상에 토끼란 것이 재갈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용궁에서 데려다가 귀한 벼슬을 주고 재미있는 세월을 보내게 하겠다고 나를 보내 여기 왔다. 그러니까 너는 계속 자라의 대화나요. 너는 누구의 토끼죠. 나하고 같이 용궁에 가지 않겠니? 어떤 장면이에요? 자라가 토끼를 꼬이는 장면이죠. 회유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데리고 가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너 데려가면 용궁에 가서 버슬도 주고 아주 재미난 거 많이 해줄 거야 라고 했더니 이런 말 저런 말로 토끼를 꿰는 것이야. 이거는 뭐죠? 이런 말 저런 말로 토끼를 깨는 것이야. 토끼는 이런 말 저런 말로 토끼를 깨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죠. 서술자의 판단이죠. 토끼는 그 말을 듣고서 용궁에 가고픈 마음이 생겼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누구와 누구의 자라와 토끼의 대화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서술의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리죠. 뭐에 비해서? 요약해 주는 것에 비해서. 자, 그러면 나를 볼게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라고 서술자가 말해줘요. 서술자. 자라가 육지에 도착해 토끼를 만나 토끼를 용궁에 가자고 꼬드겼다 라는 말. 이게 뭐죠? 서술자의 요약이죠. 자, 가의 내용과 나의 내용은 결국은 같은 건데 가에서는 뭐야? 대화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대화로 전개되고 나에서는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네요. 자, 토끼는 자라의 말을 듣고 용궁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라고 하면서
등장인물의 심리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네요. 자, 그러면 가는 분량 대비 흐른 시간이 나에 비해 분량은 길고요. 흐르는 시간은 짧죠. 그러니까 서술 시간은 느린 거죠. 어떻게 이해해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는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서술의 분량은 많고 서술의 분량이 많으니 서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흐른 시간은 짧은 거죠. 이해가요? 서술 시간은 기니까 느리고 흐르는 시간은 얼마 안 돼. 짧아. 뭐에 비해? 나에 비해. 나는 흐르는 시간이 분량 대비 흐른 시간이 짧고요. 서술 시간은 빠르죠. 이렇게 정리되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20번. 20번 질문 뭘까요? 제분공장 볕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멍석에는 늘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희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멍석에 기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놓고는 다시 걸었다. 오롤이 흩어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히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줄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이 소설은 오정희의 소설 중국인 거리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나는 소녀인데요. 어느 날 그러니까 배경이 6.25 전쟁 직후예요. 다 황폐해졌겠죠. 중국인들이 사는 항구 도시로 이사 가게 되고 그곳에서 경험했던 배고픔이라던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소녀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다룬 소설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읽어볼게요. 지금도 나는 가끔 그곳 제분공장의 마당을 떠올리곤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과 높다란 굴뚝이 있는 제분공장, 펼쳐진 멍석에는 늘 건조된 밀이 있었지요. 자, 짐작했죠? 위에 있는 소설과 같은 내용인데 여기 뭐죠? 말투가 좀 바뀌었어요. 위에 있는 것은 뭐뭐했다 라는 평소형 어미, 밑에 있는 것은 뭐뭐했지요 라는 존댓말. 이 존댓말은 뭐뭐했지요 라면서 말을 건네는 어투죠. 실제로 대화하는 어투일 거예요. 그래서 평서형 어미보다 이런 경어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독자에게 심리적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 21번을 볼게요. 유종원의 강설이라는 시죠. 그 다음에 작자미상의 유산가라는 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종원의 강설이라는 시는 한시고요. 유종원이라는 사람은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쓴 한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 끊어졌네. 외로운 배 안에 도롱이 입은 늙은이 홀로 낚시질하네. 찬 강엔 눈만 내리고. 일단 강촌의 풍경을 이야기하고요. 맞죠? 강촌의 풍경이 어때요?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아. 뭐예요? 겨울입니다.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도 없고 외로운 배 안에 도롱 입은 늙은이. 화자를 뭐예요? 객관화, 대상화한 거죠. 이 늙은이는 바로 화자가 될 거예요. 홀로 낚시질을 하고 찬 강에 눈만 내리네. 겨울이네요. 그래서 이 시는 자, 혼자서 이제 낚시질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서는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산의 풍경을, 겨울 산의 풍경을 노래한 거고요. 또 한가롭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겨울 강촌의 한가로움,
시각적으로 묘사한 거죠. 시각적입니다.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그냥 한가로운 겨울산의 정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굳이 정서를 따지자면 한가로움의 정서니까 긍정적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를 보니 작자미상의 유산가라는 시인데요. 얘는 글의 갈라가 뭐냐면 잡가라고 합니다. 잡가. 잡가는 언제 나온 거냐면 조선 후기 가사 이후에 나온 문학의 갈라인데 이 작가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럼 작가의 향유층이 누구냐면 맨 처음 전문 가객이 불렀습니다. 가객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직업적 가수예요. 자, 조선 후기에 여러 문화가 이제 새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새로 향유되기 시작했어요. 판소리도 부르고 또 창도 부르고 뭐 탈놀이도 하고 뭐 이런 문화 중에 하나로 직업적인 가수가 가사를 직접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노래라도 아마 이본이 많을 거예요. 부른 가수에 따라서 가사를 조금씩 달리해서 불렀으니까. 그래서 얘는 시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수가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작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가도 처음에는 하층민 일반 백성들만 향유하다가 나중에는 양반들도 듣게 되니까 또 뭐가 나타나요? 이중적 언어가 나타날 수 있죠. 백성들 일반 하층민들은 고유어와 비속어를 썼겠고 양반들은 한자를 쓰니까 이 작가는요 언어의 이중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나오는 한자는 양반들의 니즈를 채우기 위한 한자는 그냥 상투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말, 어려운 한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뭐 가사의 형식을 차용한 것도 있고요. 혹은 시조의 형식을 차용한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주로 처음에는 하층민이 향유하다가 나중에는 양반도 향유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자어가 있으니까 해석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칭암 절벽상의 폭포수는 콸콸. 여기까지 봅시다. 칭암은 뭐예요? 겹겹이 쌓인 암자. 절벽 위에 폭포수는 콸콸 쏟아진다. 콸콸 음성상징어. 수정염 들이운 듯 뭐가 쏟아져요? 이 고을 물이 주르르 쏟아진다. 수정염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발이에요. 발이 뭐냐면 커튼과 같은 건데 중국집 주방에 가면 이렇게 그 문 대신에 이렇게 커튼처럼 쳐놓은 거 있죠?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수정염의 원관염은 뭐예요? 폭포예요. 폭포. 물. 그죠? 폭포수를 말하는 겁니다. 수정염을 들이운 것처럼 폭포수가 주르르르 흘러내린다. 역시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저 고을 물이 쌀쌀 또 음성상징어.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열골 물이 한데 합수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골은 골짜기겠죠. 여러 골짜기의 물이 합쳐져서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천방저 지방저도 역시 음성상징어입니다. 흉내내는 말이라는 거죠.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가 상당히 많이 쓰였어요. 소리를 흉내내면 의성어, 모습을 흉내내면 의태어가 되겠는데, 천방저 지방저는 함부로 날뛰는 모양이에요. 함부로 날뛰는 모양. 뭐가 날뛰고 있어요? 폭포수가요. 폭포수가 흐르는 모습을 다양한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콸콸 쏟아져. 주룩주룩 쏟아져, 천방저 지방저 쏟아져, 소쿠라지고 떨어지고 펑퍼져 흩어지고 넌툴시고 방울져. 뭐 넌툴시다, 흘러내리고 방울방울져. 다 흉내내는 말이네요. 저 건너 병풍석으로.
그러면 병풍과 같은 돌 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산에는 돌이 엄청 많은데 이 돌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으르렁 콸콸 또 나왔어요. 이 폭포수가 흐르는 모습 으르렁 콸콸. 콸콸은 모습이니까 의태어, 으르렁은 소리니까 의성어. 역시 음성상징어.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져. 물결이 은옥 같아요. 그러니까 은옥은 원간염이 물결이라는 얘기죠. 흩어지니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산용수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제어가 되겠네요. 소부허유라는 것은 자연을 즐기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중국인이거든요. 그래서 고사를 인용하여 자,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여기 아니야? 서리법이죠. 여기가 바로 소부와 허유가 살던 기산영수야. 원래 기산영수라는 것은 지역이에요. 소부와 허유가 자연을 즐겼던 어느 지역인데 기산영수라고 하면 대명사로 뭐라고 어떤 의미로 쓰이겠어요? 아주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대유법으로 쓰여요. 아름다운 자연. 왜냐하면 소부와 허유가 자연을 즐겼던 사람인데 소부와 허유는 자연을 많이 즐겼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을 많이 그죠? 가봤겠죠. 그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기산영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고사를 인용하고 그 다음에 소부하유가 갔던 장소를 인용하여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노래한 작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시의 내용은 똑같아요. 단지 가의 갈래는 한시이고 나의 갈래는 잡가라는 거죠. 내용은 똑같아요. 자, 가에서 이 한시는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움이었고 나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었잖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자연이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주로 자연을 묘사한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질 것이고요. 그죠? 묘사적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일 건데 자, 한시는 일정한 형식이 있잖아요. 지금 얘는 한글로만 번역해 놓았지만 얘는 아마 오원절구에 실 거예요. 오원절구에 시면 절구면 네 줄이죠. 운율을 형성하는 아분이 있다고 그랬죠. 승과 결의 의문의 반복, 그렇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잡가는 사음보거든요. 층암절벽의 폭포수는 콸콸. 일정하진 않네요. 음보수가 어쨌건 사음보를 사용한 가사를 계승한 작가입니다. 주제는 같고요.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한가로움을 노래한 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작가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어려운 한자가 많아서 해석을 못 하셔도 됩니다. 주제만 아시면 돼요. 화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가는 눈 내리는 강의 정취를 보여주기 방법으로 사용했다. 보여주기 방법은 뭐예요? 이미지를 통해서, 즉 감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시각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지니까 여기까지 맞고요. 관조적으로 표현했다. 관조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개입하지 않았어. 즉 주관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라는 말과 같은 거죠. 객관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에 반해 나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이죠. 왜요? 뭐를 사용했으니까요?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를 사용한 것은 대상을 생생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비유를 사용하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데 은옥같이 흩어져 이골물이 주룩주룩 그 다음에 수정염을 들이운 듯 다 뭐예요?
비유법이잖아요. 비유법을 사용하니까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생동감 음성상징어 맞죠? 특히 나의 밑줄 친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여기 아니냐. 이 부분으로 볼 때 나는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물과 밀착되어 있음을 보여줘. 왜요? 여기 정말 아름답다고 뭐요? 감정을 표출했으니까. 반면에 가는 관조적이죠. 관조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대상을 표현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자연물과의 거리감이 나는 없는 거고 가는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전달할 때는 거리감이 있다고 했고 주관적으로 전달할 때는 거리감이 안 느껴진다. 즉 가깝게 느껴진다.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라고 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전달하면 정서적 거리가 먼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 비해 나의 화자가 대상과의 거리감이 가깝겠죠. 22번 보겠습니다. 여보게 장모 내 춘향만 다려가면 그만 아닌가. 누구에 대해서? 이몽룡이 말하고 있어요. 나 지금 누구 데려갈 거야? 춘향이 데려갈 거야. 내일 아침 요여 수레가 갈 것이니 요여 속에 있는 신주는 내 도포 속에 넣고 가고 춘향을 그 가마에다 태우고 가며 어느 누가 알겠어. 내 춘향이 데려갈 거니 걱정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묻는 거 뭐예요? 남자 주인공 이몽룡은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기본적 성격에는 변화가 없어. 양반으로서의 행동 양식, 춘향에 대한 태도가 매우 일관되게 나타나면 이런 인물을 뭐라고 그래요? 평면적 인물. 평면적 인물은 뭐라고요? 성격 변화가 없는 인물. 만약에 극 중에서 성격 변화가 있어. 그러면 뭐라고요? 입체적 인물. 성격 변화가 있으면 입체적 인물이고 변화가 없으면 평면적 인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염상섭의 두파산이란 작품인데요. 자, 두파산인데 파산은 무슨 뜻이에요?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등장인물 주인공 2명이 파산의 대상입니다. 2명의 파산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파산한 정내모친과 정신적으로 파산한 김오김은 친구 관계인데 이들은 나름 신여성이에요. 이때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 직후이거든요. 그런데 6.25 전쟁 직후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두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7가지 동경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인의 연애네 어쩌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영감의 후실이다. 영감의 후처.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의 후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알까? 아이를 한 번 낳아 보았을까? 40전의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신뢰 마님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하여 본 옥임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에 대해서 서술해 준 거죠? 옥임이란 사람은 지금은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았고 그 이전에는 한때 뭐였대요? 도지사 대감의 신뢰 마님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하며 산 사람 옥임이죠. 이 옥임이는 지금도 어디가 40이 훨씬 넘은 중늙은 이로 보이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매우 젊어 보임. 옥임이에요. 서술 대상은. 머리를 곱게 지지고 엷은 얼굴 단장에 번질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 댁 유한 마담으로 알 것이지 어느 댁이 아주 부잣집 주인으로 알 것이지 설마 일할 오픈으로 아기 다툼이나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물을 찾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금업자로야 누가 짐작이나 할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김이라는 서술 대상, 등장인물을 서술자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 김오김은 정신적 파탄자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지만 정내 모친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물질적 파탄에 이른 자인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만 본다면 이 소설은 일단 오김이 이렇게 나오니까 3인칭이고 등장인물에 대한 해설을 계속 해주는 거 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리고 이 오기미를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 시선을 보여요. 뭘 통해 알 수 있나요? 여기 어려운 예전 동물을 쫓아다니면서 울리는 고리대금 업자로 누가 짐작이나 하겠어? 라는 서술을 통해서 자 서술자는 이 오기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자 한 문장의 길이가 길죠. 뭐요? 계속 쉼표가 나옵니다. 그죠? 쉼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의 길이가 길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만연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연체를 사용한 이유는 서술자가 이 인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연체를 사용하면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리다고 했어요. 사건의 진행 속도가 느립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오김은 여기 서술 대상이 오김이죠.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신여성으로 젊었을 때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던 아주 쫓던 이상주의자였다. 그런데 도지사 영감이 후실이 되어 호강을 누리다가 광복 후 남편이 반민자로 지목되자 반민자는 누구예요? 친일파죠. 친일파로 지목되어 돈에 집착하면서 친구 간의 우정도 저버리는 몰인정한 성격으로 변하게 돼요. 성격이 번했으니까 입체적 인물이죠. 변하지 않았으면 평면적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이후 전쟁 이후의 세태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모두가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세태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24번 지문 보겠습니다.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 자, 이 만복사 저포기라는 소설은 김시습이 5편의 소설을 지었는데요. 이 5편의 소설이 금오신화라는 한 책에 엮여져 있어요. 조선시대에 조선 세종 때인가 아마 쓰여진 소설이고요. 한문소설이에요. 최초의 창작 한문소설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창작 한문소설 금오신화에는 5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5가지는 시험에 다 잘 나옵니다. 한문소설인데요. 일단 이야기 먼저 소개해 볼게요. 만복사 저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만복사라는 절에서 저포놀이를 한 이야기. 저포놀이는 아마 주사위 놀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복사라는 절에 양생이라는 선비가요. 여기 있는 스님이랑 내기를 했어요. 저포 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양생이란 사람이 이기면 이 스님이 배필을 마련해 주기로 배필을 구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양생이 저포놀이에서 이겨서 스님이 배필을 정해줬는데 그 배필이 죽은 영혼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죠. 내용이. 그래서 이 속에 나오는 모든 소설들은 다 전기성이 있어요. 전기성이라는 것은 기이한 이야기예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소개해준 여인이 이승의 사람이 아닌 죽은 영혼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 양생은 이 여인을 위해서 제사를 올리고요. 산에 들어가 지리산에 들어가서 혼자 약초를 캐며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김시습이란 사람이 천재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에게 인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세종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즉위했죠? 단종이 즉위를 했는데 이 단종이 수양대군
세조에 의해서 폐위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조 폐위에 반대하고 단종을 기리기 위해서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5편의 이야기를 쓸 때, 이 이야기를 쓸 때 이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소설에 녹여냈겠죠.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쓴 게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투영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이야기가 만복사 저폭이고요. 운영전의 이야기도 또 역시 저승에 있는 여인과 이승에 있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요. 만복사 저폭이도 그 이야기였잖아요. 운영전은 이 금오신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생규장전하고 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러면 첫 번째 작품은 아까 뭐 봤죠? 만복사 저폭이. 이번에는 그 다음 이생규장전을 봅시다. 자, 이생이란 선비가 규장, 담을 넘은 이야기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생이란 선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최씨성을 가진 여인 최랑을 보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다행히 이 최씨 처녀도 이생을 보고 반했어요. 서로 사랑을 했는데 밤마다 담을 넘어서 이 최랑의 집에 이생이 가서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이생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눈치채고 이생을 멀리 보내요. 너는 지금 과거 공부를 해서 급제를 해야 한다라고 멀리 보냈더니 최랑이 시름시름 알았어요. 그래서 최랑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이생의 아버지에게 혼인을 부탁하여서 결국은 사랑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던 어느 날 홍건적의 난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모두 피란을 가던 도중에 이생만 혼자 피해서 살고 나머지 온 가족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최랑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나타난 최랑은 이생의 사람이 아니죠. 귀신이 되어서 나타났는데 이생은 최랑이 귀신인 줄 알았지만 같이 삽니다. 그러고 나서 최랑이 순리에 따라 나는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고 돌아가고 이생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승의 사랑과 저승의 그 귀신이 사랑을 나눈 이야기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명혼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상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기성을 띠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취유부벽정기라는 소설은 요거는 좀 더 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취한 사람, 주인공이 홍생이란 사람이거든요. 취한 사람이 부벽정이란 아름다운 곳에서 노는 이야기. 취하여 부벽정에서 노는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개성에 홍생이라는 젊은 잘생긴 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옛 친구를 만나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벽정에 가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홍생의 시에 답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그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부벽정에서 만난 그 여인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옥황상제께서 선비님 즉 홍생께 견우성의 총사관으로 삼으라 했다. 그러니까 옥황상제의 명인이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홍생이 목욕 재개하고 향을 피우고 뜰하게 자리를 펴게 했는데 그 위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얼굴이 죽은 얼굴이 아니었다.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치유부벽정기였고요. 남영부주집. 자, 남쪽에 있는 뜨거운 부주가 어디냐면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의 이야기. 남쪽에 있는 뜨거운 지옥의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경주에 박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학으로 크게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비는 똑똑하고 훌륭하여서 주위에서 다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귀신이나 무당, 불교 등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교 경전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저승사자가 이 박생을 끌고 갔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부주지였던 거죠. 불이 있는 지옥이었던 거예요. 자,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과 사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염라대왕이 박생의 참된 지식을 찬양하고 그 능력을 인정해서 왕위를 물려주겠다면서 선위문을 내리고 잠시 세상을 다녀오라고 말해요. 그 후 꿈을 깬 박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났고요.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박생의 인생이 누구의 인생과 똑같아요? 금오신화를 쓴 김시습의 인생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박생을 김시습이라고 보고 남염 여기 부주지 이 염라대왕을 누구로 보냐? 이 김시습이 모셨던 왕 누구죠? 단종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용궁부연록. 자, 한생이라는 유생이 용궁에 다녀온 이야기를 쓴 것이 용궁부연록인데요. 이 한생이란 사람은 젊어서부터 문장가로 이름이 나서 조정에까지 알려진 인물이래요. 그런 인물이 어느 날 용왕의 초대를 받아서 용궁으로 가게 되는데요. 공주의 거처에 상냥문을 적어줘요. 그래서 상냥문이라는 것은 어떤 글귀를 말해요. 어떤 글귀를 적어주고 이에 대한 사례로 용왕이 잔치를 열어줘요. 그러고 나서 이 한생은 용궁을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취를 감추고 산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5편의 금오신화에 나온 소설은 다 특징이 있죠. 첫째, 전기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환상적이고요. 명혼소설 뭐가 있었어요? 죽은 여인과 산 사람의 이야기, 만복사저푸기, 이생규장전, 치유부벽전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사랑 이야기죠. 근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결국 만났다 하더라도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새드엔딩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남연부주지는 자, 박생이란 사람이 염라대왕을 만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환상성이 들어있죠. 그런데 명운소설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용궁부연록은 이 한생이란 사람이 용궁에 다녀온 기록이죠. 그래서 얘는 역시 이 명운소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몽유소설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럼 몽유소설은 뭐냐면 현실, 꿈, 현실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녔어. 그러면 몽유소설이라고 합니다. 몽유소설. 그러면 일단 만복사저푸기 꿈이 있었죠. 이생규장전 꿈이 있었고요. 치유부벽전기 꿈이 있었고요. 남연부주지 꿈이 있었고요. 용궁부연록은 꿈이 없었네요. 그래서 이 금오신화에 나오는 소설들은 몽유소설이다 라는 특징도 있고요. 주인공이 다 제자가인형 인물이다. 이거는 5편의 소설에 다 해당하네. 제자가인형 인물은 뭐냐면 재주가 많은 남자,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 그 다음에 훌륭한 남자 모두 등장하죠. 그래서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단종 폐위에 반대하는 뜻으로
지리산에 들어가서 소설을 지은 것이다. 그래서 이 각각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김시습의 사상과 삶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몰라도 모의고사에서는 보기로 제시될 거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기성이 있다는 것, 환상적이라는 것, 명언소설이다, 몽유소설이다, 제자가인형 인물이 등장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목의 의미를 알면 내용 파악이 쉬우니까 제목의 의미와 대략의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24번 문제 만복사 접포기 지문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복사라는 절에서 선비와 스님이 저포놀이를 한 이야기라는 뜻이었어요. 잔치가 끝나자 작별하게 되었다. 여인은 은주발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양생이 저포놀이를 해서 이겼기 때문에 스님이 배필을 소개해 줬는데 그 배필은 이승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배필을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내일 보련사에서 부모님께서 제게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음식을 내려주신다 그러면 이 처녀의 제삿날이라는 거죠.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함께 절로 가셔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주세요. 그랬더니 양생이 줬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이 시키는 대로 주발을 지고 서서 보련사러 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의 대상, 큰 상을 치르기 위해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내는 거 상이라고 하죠. 수레와 말을 길게 끌고 보련사를 찾아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순행적 구성은 가장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제시되기 때문에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기가 수월한 구성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해요? 평면적, 입체적, 평면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돼요. 자, 금오신화에 수록된 이 만복사 저포기는 조선시대 때 쓰여진 최초의 한문소설이니까 당연히 평면적, 순행적 구성의 소설이 될 거예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은 여러분이 다 알려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낼 것이다. 안 해요. 그죠? 닭싸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죠. 바짝바짝 내 길을 올리느라고 그랬으면 틀림없을 것이다.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이렇게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으렁거리는지 모른다. 자, 나는 사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 더 잘못한 것이 없다. 사흘 전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왜 남 울타리 엮는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여기부터가 뭐야? 사흘 전의 이야기니까 역전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발수를 죽여가며 등 뒤로 와서 살며시 야, 너 혼자 일하니?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흘 전 감자 사건의 과거 이야기가 이야기사에 전개되면 역순행적 구성이죠. 이러한 방식을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죠. 다음, 자, 선제에 나오는 말을 한번 풀이해 봅시다.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죠. 장면의 빈번한 교차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시간이나 공간이 2번 이상 바뀌어야 하죠.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인물 간의 갈등이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갈등이 반복돼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선지는 다 틀린 선지라고 제가 말했죠. 시 공간이 2번 이상 빈번하게 바뀌면 이야기 진행이 안 돼요. 스토리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는 대부분 틀린 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7번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 연결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선지는 논리적으로 이 문장 자체는 맞는 말인데 일단 어떤 사건이 나와야 될까요? 자,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하여서 심리적 거리감까지 보여줘야 되니까 A라는 사람은 어떤 공간을 싫어하는데 이 공간에서 또 다른 B와 C라는 인물이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면 되겠네요. 28번 볼까요?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뒀다. 그러니까 관조적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사실만 전달해야 되고요.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니까 감정이 드러나면 안 돼요. 다음 문제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사건을 사실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전달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거리감, 객관적 서술, 입체적 서술, 긴장 상태, 호흡의 속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 강의 지금 16강의 2번째 파일이었습니다. 하다 보니 1시간이 넘었네요. 나와 있는 소설들을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17강 현대소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